그 곡을 자네가 어떻게 아는 거지? 새벽 2시, 남해 리조트 로비에서 한 남자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 건반 앞에 앉은 그는 어느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곡도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자신의 운전기사가 그 곡을 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새벽 5시 반 알람보다 몸이 먼저 깨어납니다. 41살 정다훈, 대기업 비서실 전담 운전기사입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에 시동을 걸고 습관처럼 운전대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가락들이 저도 모르게 건반을 치듯 움직입니다. 쇼팽의 녹턴 2단조,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곡입니다. 23살 이후로 단 한 번도 피아노를 치지 않았는데 손끝만은 여전히 그때를 기억합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손을 내리며 저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꿈은 잊어도 손끝은 기억하더라고요. 최동철 회장님 자택으로 향하는 새벽도로는 고요하고 저는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한때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23살 음대 3학년이었던 그 시절 저는 지역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조금씩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제게 유학을 권하셨고 저는 그 말을 믿으며 하루에 8시간씩 연습실에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부르트고 손목이 저려와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아노가 제 전부였고 음악이 제 미래였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가을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폐암 3기 의사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당장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항암 치료비가 상당할 텐데 괜찮으실까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와 누나를 키우셨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며 밤낮 없이 일하신 덕분에 저는 음대까지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 제 앞에 누워 계셨고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누나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결국 어머니를 책임질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휴학계를 내고 낮에는 공사판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손목은 점점 더 아파왔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흘렀고 어머니는 기적처럼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피아노를 치지 못했고 손가락은 예전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복학을 시도했지만 연습실에서 건반 앞에 앉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음악을 연주할 수 없다는 것을요. 교수님은 안타까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운아, 피아니스트는 하루만 쉬어도 실력이 떨어진다고 하잖니. 2년이면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분하거나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생명과 제 꿈을 저울에 올렸을 때 선택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대리운전, 택배, 공장 일용직, 그러다 우연히 지금 회사의 운전기사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에서 제 차분한 성격과 안전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합격했고 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괜찮고 복지도 나쁘지 않으며 무엇보다 안정적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피아노는 안 치세요?
취미로라도?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 손이 안 따라줘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면 제가 놓쳐버린 그 시절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23살의 저는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쇼팽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41살의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건 제가 꿈을 포기한 게 아니라 꿈이 저를 놓아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꿈은 잊어도 손끝은 기억하더라. 그 말처럼 제 손가락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움직입니다. 신호등 앞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지어 잠들기 전 이불 위에서도 보이지 않는 건반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기억은 기억일 뿐 현실로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어머니는 가끔 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운아, 내가 피아노 그만둔 게 엄마 때문인 거 알아? 엄마가 미안하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해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 다만 가끔, 아주 가끔 문득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제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돌이킬 수도 없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차를 몰고 회장님을 모시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손끝만은 여전히 그 시절을 기억하며 조용히 떨립니다. 최동철 회장님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입니다. 5년 동안 이분을 모시며 제가 본 회장님의 표정은 늘 같았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입니다. 회사에서 큰 계약이 성사되어도 주가가 폭락해도 그 어떤 일에도 회장님의 목소리 톤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서실 사람들은 회장님을 얼음 같은 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뒤에서 아주 조심스럽게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감정을 꺼버린 사람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회장님을 본사 건물까지 모신 뒤 차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비서실 윤혜나 과장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운 씨, 혹시 회장님 댁 2층 끝방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해나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방은 회장님 딸 방이에요. 15년 전 돌아가신 최소영 씨 방인데 회장님이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으셨대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청소도 안 하세요? 네. 가정부 아주머니도 그 방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대요. 문 앞에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나 과장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피아노 영재였대요. 19살에 이미 국제 콩쿠르 본선까지 올라갔고 유학도 예정되어 있었대요. 근데 사고가 나서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그 이후로 음악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집에도 차에도 회사에도 음악이 없죠. 심지어 엘리베이터 음악도 꺼놓으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회장님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분도 저처럼, 아니 저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품고 계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피아노를 놓았지만 회장님은 딸과 함께 모든 음악을 잃으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장님 댁으로 서류를 전달하러 갔을 때 저는 그 방을 봤습니다. 2층 복도 끝 흰색 문 하나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손잡이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오래된 공기 냄새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어떤 풍경이 남아 있을까요? 15년 전 그날 그대로 멈춰버린 피아노, 악보, 침대, 그리고 한 소녀의 꿈이 그대로 있을까요? 문득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제 꿈을 스스로 놓았지만 회장님은 딸의 꿈까지 함께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회장님은 그 이후로 철저하게 감정을 지워버렸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딸이 떠오를까봐,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무너질까봐, 그래서 아예 모든 걸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회장님이 혼자 차에 앉아 계신 모습을 룸미러로 봤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보고 계셨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공허해 보였습니다. 마치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은 딸과 함께 당신 자신의 일부도 묻어버렸다는 것을요.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아프지도 않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15년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퇴근하고 들를게요.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놓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꿈을 잃었지만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회장님은 딸을 잃으셨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손끝에 남은 기억이 가끔 아프긴 해도 저에게는 아직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은 15년째 그 방 앞에서 멈춰 계십니다. 문을 열 용기도 잊을 방법도 없이 그저 매일을 견디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와 회장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비슷한 상실을 품은 채 같은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회장님은 뒷좌석에 앉아 계시며 우리 사이에는 침묵만이 흐릅니다. 음악 없는 차 안,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회장님이 그 방문을 여신다면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실까요? 딸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잃어버린 감정일까요? 하지만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고 회장님의 삶 깊숙이 들어갈 자격도 없으니까요.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회장님이 차에 오르시자마자 비서실 팀장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 남해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저는 룸미러로 회장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색이 좋지 않아 보였고 숨소리도 미세하게 거칠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래. 그냥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회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손으로 가슴 부근을 가볍게 누르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해나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다운 씨, 이번 주 목요일부터 사흘간 회장님 남해 일정에 동행해야 해요. 남해요? 출장입니까? 아니요, 개인 일정이에요. 회장님이 심장 재검진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심장이요? 해나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회장님이 작년에 부정맥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증상이 자주 나타나셔서 주치의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권하셨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많이 안 좋으신 건가요? 아직은 모르죠. 검사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다만 회장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안 되니까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대요.
해나 과장은 서류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남해에 있는 시사이드 리조트예요. 회장님이 예전에 자주 가시던 곳인데 조용하고 경치가 좋아요. 검진 받으시고 이틀 정도 쉬다 오실 계획이에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차 안에서 절대 무리하게 운전하지 말고 회장님이 힘들어하시면 바로 쉬어가야 해요. 알았죠? 네,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저는 남해까지의 경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고속도로로 가면 4시간 반, 중간에 휴게소 2군데를 들러 충분히 쉬어가며 이동하면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장님 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량 점검을 다시 한번 마치고 뒷좌석에 방석과 담요를 준비했습니다. 6시 30분 회장님이 나오셨는데 얼굴이 더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편히 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고맙네. 회장님은 천천히 차에 오르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 기사. 네, 회장님. 자네 이 일한 지 몇 년 됐지? 5년째입니다. 그래. 5년이나 됐구만. 회장님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늘 조용하고 안정적이야. 그게 좋더라고. 감사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말이야. 시끄러운 게 싫어지더군. 말 많은 사람, 질문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피곤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편하게 쉬십시오, 회장님. 그래. 자네 덕분에 편하네. 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남해로 향했습니다. 2번째 휴게소를 지나고 마침내 남해대교가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그래. 리조트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하얀색 건물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차를 현관 앞에 세우고 저는 회장님을 모시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로비, 높은 천장,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탁 트인 바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로비 한가운데를 지나는 순간 저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구석에 큰 창가 옆에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광택이 부드럽게 빛나고 건반 덮개는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손끝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정 기사, 왜 그러나? 회장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가시죠.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리고 회장님을 객실까지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아노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8년 만에 본 진짜 피아노였습니다. 제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실제로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근질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제가 저 피아노 앞에 앉는다면 제 손가락은 과연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18년의 공백이 제 손을 완전히 망가뜨렸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이 음악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냥 참아야 한다. 여기는 회장님을 모시러 온 곳이고 나는 운전기사일 뿐이다. 피아노 같은 건 잊어야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도 저 로비의 피아노는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직원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로비의 피아노만 떠올랐습니다. 검은색 건반, 하얀색 건반,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질 제 손가락의 감촉까지 생생하게 상상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회장님은 이미 주무시고 계실 시간입니다. 로비에도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따라 로비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로비를 비추는 건 천장의 희미한 조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 피아노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떨렸으며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18년 만입니다. 18년 만에 제가 피아노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의자를 살짝 당겨 앉았습니다. 건반이 바로 눈앞에 있었고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 손가락이 더 이상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어떡하죠? 만약 18년의 공백이 제 손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로 다가갔고 거의 닿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건반에 닿기 직전 저는 멈췄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5년 동안 음악을 들으면 무너질까봐, 딸이 떠오를까봐 모든 음악을 차단하신 분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피아노를 친다면 그 소리가 위층까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저는 손을 거두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계속 떨렸고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한 음만 눌러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음이 두 음이 되고 두 음이 멜로디가 되고 결국 멈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음악이란 게 그런 것이니까요. 일단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중독처럼 빠져드는 것이 음악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왼손도 함께 건반 위로 가져갔습니다. 양손이 건반 바로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 곡만, 아주 작은 소리로만. 하지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야간 경비원이었습니다. 아, 손님이시군요. 잠이 안 오세요? 네, 그래서 잠깐 나왔습니다. 피아노 치실 줄 아세요? 이 피아노 소리가 꽤 좋아요. 경비원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그러세요? 그럼 편히 계시다 들어가세요. 전 순찰 돌아야 해서요. 경비원이 지나가고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피아노 앞에 앉을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등을 돌리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계속 근질거렸고 가슴 속에는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밤에는 꼭 쳐보자. 그렇게 다짐했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망설이다가 결국 치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장님을 모시고 검진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오전 내내 검사를 받으셨고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회장님이 나오셨을 때 얼굴이 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래, 괜찮네. 결과는 이틀 뒤에 나온다더군.
차로 돌아가는 길에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 기사, 오늘 저녁은 일찍 쉬게. 자네도 피곤할 테니. 감사합니다, 회장님. 리조트로 돌아와 회장님을 객실까지 모신 뒤 저는 다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피아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저는 끝내 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제 손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피아노에서 등을 돌리고 다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으며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18년 동안 꾹 눌러왔던 갈망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내일 밤에는 정말로 쳐야겠어. 아주 작은 소리로라도.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손끝만은 이불 위에서 계속 보이지 않는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고 손끝은 계속 떨렸으며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로비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랐고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두려움보다는 갈망이 더 컸습니다. 로비는 고요했고 피아노만이 희미한 조명 아래 서 있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이 눈앞에 있었고 손을 올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려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18년 만에 느끼는 이 감각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왼손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양손이 제자리를 찾은 순간 몸이 저절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곡을 칠까 고민하다가 저는 문득 이상한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언제 배웠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첫 음을 눌렀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소리가 로비에 퍼졌습니다. 손가락이 다음 음으로 이어졌고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고 서정적인 곡이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하고 외롭지만 희망이 있는 그런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서툴렀습니다. 리듬이 불안정했고 손가락이 자주 헛짚었으며 18년의 공백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연주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고 몸이 기억하는 대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멜로디는 계속 이어졌지만 어느 순간 막혔습니다. 다음에 어떤 음이 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멈췄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이 곡을 아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연주하며 다음 부분을 떠올리려 했지만 똑같은 지점에서 막혔습니다. 마치 누군가 곡의 중간을 잘라낸 것처럼 그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곡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곡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 어딘가에서 들은 곡인 것 같아. 하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이 멜로디를 연주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주고 감정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멜로디가 로비 안을 채우고 창밖 어두운 바다 위로 흘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같은 지점에서 막혔습니다. 저는 손을 내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곡을 완성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다음에 무슨 음이 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같은 멜로디를 반복해서 연주하며 다음 부분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로비의 시계는 어느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빗속으로 걸어 나왔고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동철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두운 색 가운을 걸치고 계셨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다가 피아노 소리를 들으신 모양입니다.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으며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회장님은 그대로 얼어붙어 계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소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아니, 제 뒤에 피아노를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밤늦게 그 곡을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곡을 어디서 배웠나? 저는 당황했습니다. 곡이요? 지금 자네가 친 그 곡 말이야.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공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가락이 기억하는 대로. 거짓말 마. 회장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 곡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곡이야. 악보도 없고 녹음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곡이라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그런데 어떻게 자네가 그 곡을 아는 거지? 회장님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곡은 내 딸이 만든 곡이야. 소영이가 18살 때 만들기 시작했던 미완성 곡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의 딸 최소영.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소녀의 곡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아는 거냐고 묻고 있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었고 공포였으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결국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가보게. 회장님, 가보라고 했어. 지금 당장.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로비를 나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도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정말로 모릅니다. 그 곡이 회장님 딸의 곡이었다는 것도, 제가 어떻게 그 곡을 알게 되었는지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차마 회장님을 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숙소방에 틀어박혀 앉아 있었고 손은 계속 떨렸으며 어젯밤 일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어떻게 그 곡을 아느냐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전 9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해나 과장이었습니다. 다운 씨, 저 지금 리조트로 가고 있어요. 1시간 뒤에 도착할 거예요. 갑자기 왜요? 회장님이 급히 부르셨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회장님한테는 아직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다운 씨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요. 일단 만나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1시간 뒤 해나 과장이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야외 테라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피아노 치셨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회장님 얼굴 보면 알죠. 1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셨어요. 완전히 무너지신 것처럼 보이셨어요. 해나 과장은 커피를 시키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요? 저는 어젯밤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미완성곡을 연주했다는 것, 회장님이 그 곡을 들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곡이 회장님 딸의 곡이었다는 것까지. 해나 과장은 말없이 듣고 있었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곡 소영 씨 곡이 맞아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는 소영 씨가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회장님 비서로 일했어요. 소영 씨를 직접 봤고 그분이 피아노 치는 것도 들었어요. 해나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소영 씨는 정말 천재였어요. 18살에 이미 국제 콩쿠르 본선까지 올라갔고 유학 제의도 여러 곳에서 왔어요. 하지만 그분은 남들 곡 연주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곡을 만드는 걸 더 좋아하셨어요. 미완성곡도 그래서. 네. 소영 씨가 18살 때 만들기 시작한 곡이에요. 회장님 생신 선물로 만들고 계셨대요. 하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해나 과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어떻게 그 곡을 알게 된 걸까요? 해나 과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운 씨 고등학교 때 피아노 콩쿠르 같은 거 나가신 적 있으세요? 네, 몇 번 있었습니다. 입시 준비하면서요. 대구 쪽에서 열린 청소년 콩쿠르는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구 청소년 콩쿠르요?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나갔던 콩쿠르였습니다. 맞습니다. 고3 때 한 번 나갔었습니다. 해나 과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 씨 일기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23년 전 대구 청소년 콩쿠르에서 만난 오빠 이야기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 씨가 당시 11살이었고 최연소 참가자였대요. 대기실에서 떨려서 울고 있었는데 어떤 오빠가 위로해줬다고 일기에 썼어요.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대기실에서 만났던 어린 소녀. 긴 머리에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붙잡고 있던 그 아이. 혹시 그 아이가 다운 씨, 혹시 그날 기억나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대기실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무서워서 어떡하냐고 떨린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괜찮다고,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떨리는 것도 음악의 일부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해나 과장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맞아요. 소영 씨가 일기에 그대로 썼어요. 오늘 오빠 한 명이 정말 멋진 말을 해줬다. 떨림도 음악의 일부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일기에 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시상식 끝나고 오빠한테 내 곡 들려줬다. 아직 안 끝난 곡인데 오빠가 멋있다고 했다. 언젠가 완성해달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그러겠다고 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파티장 구석에 있던 피아노,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연주하던 어린 소녀. 이 곡은 아직 안 끝났어요. 오빠가 나중에 완성해 줄래요? 장난처럼,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젠가 완성해 줄게. 그리고 그 기억은 18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 학교 중퇴, 생계를 위한 일들이 쏟아지면서 그날의 기억은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들려준 미완성곡을 제 무의식은 23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그 아이와 그런 약속을 했었군요. 다운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운명이었던 거예요. 해나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지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15년 동안 듣지 못했던 딸의 곡을, 그것도 딸이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난 그 곡을 갑자기 들으셨으니까요. 제가 회장님께 사과드려야 할까요? 아니요. 지금은 회장님께 시간이 필요해요. 그분도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해나 과장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회장님 상태 봐드릴게요. 다운 씨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떠나고 저는 로비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23년 전의 기억이 이제야 제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해나 과장이 회장님을 뵈러 올라가고 저는 혼자 로비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완성곡을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3년 전 대구의 그 작은 공연장, 대기실 복도에서 울고 있던 어린 소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빠, 나 너무 떨려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긴 머리를 두 갈래로 묶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악보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무슨 곡 칠 건데? 쇼팽 녹턴이요. 근데 자꾸 손이 떨려서 실수할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떨리는 것도 음악의 일부야. 완벽하게 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쳐봐. 정말요? 응. 음악은 기계가 연주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치는 거니까 떨림도 감정도 다 담기는 거야. 그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저 열심히 칠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로 무대 위에서 멋지게 연주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수상자들이 모이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구석에 놓인 피아노 앞에서 저는 그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오빠, 저 은상 받았어요. 축하해. 너 정말 잘 쳤더라.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 말 듣고 긴장 안 하고 쳤어요. 그 아이는 피아노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만든 곡 들어볼래요? 내가 만든 곡? 네. 아직 다 안 만들었지만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느리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하고 외롭지만 희망이 있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멜로디가 멈췄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제 만든 건데? 지난달부터요. 아빠 생신 선물로 만들려고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 멜로디를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오빠 나중에 이 곡 완성해 줄래요? 내가, 네. 오빠는 음대생이잖아요. 저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젠가 완성해 줄게. 그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약속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몇 달 뒤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피아노를 놓으면서 그날의 기억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들려준 미완성곡을 제 무의식은 23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계속 연주했습니다. 미완성 부분에 도달했을 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다음 음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음이 와야 할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만들고 싶었던 다음 멜로디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멜로디.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 제 손가락은 천천히 새로운 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고 서툴렀으며 여전히 미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저는 건반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빠가 약속을 잊고 살았어. 내가 완성해달라고 했던 그 곡을 완전히 잊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기억했습니다. 그날의 약속을, 그 아이의 환한 웃음을,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저는 일어서서 로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 어딘가에서 그 아이도 저를 보고 있을까요? 이제라도 완성해 줄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오빠가 약속 지킬게. 그날 오후 저는 회장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해나 과장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장님이 다운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어떤 상태이십니까? 많이 진정되셨어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는 회장님 스위트룸으로 올라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정다운입니다. 들어오게, 정기사. 회장님의 목소리는 어젯밤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선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고 눈가는 붉어 있었습니다. 앉게. 저는 소파에 앉았고 회장님도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해나한테 들었네. 자네가 그때 소영이를 만났었다고. 네, 회장님. 하지만 저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곡을 치고 나서야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소영이가 자네한테 곡을 들려줬구만. 네. 미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완성해달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곡은 내 생일 선물로 만들던 거였어. 하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회장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그 곡을 잊고 살았네. 아니, 잊으려고 했어. 그 곡을 기억하면 소영이가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자네 연주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돌아왔어. 소영이가 피아노 치던 모습, 웃던 얼굴, 목소리까지 다 떠올랐어.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기사, 그 곡을 완성할 수 있겠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약속했으니까요. 회장님의 눈가가 또 붉어졌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저는 회장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제가 그 곡을 완성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서두를 필요 없네. 혹시 서울에 돌아가서 제가 연습할 수 있는 피아노가 있을까요?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정 기사, 내 집에 소영이 방에 피아노가 있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 못했지. 나도 못 들어갔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열어야 할 것 같네. 그리고 자네가 그 피아노로 곡을 완성해줬으면 좋겠어. 회장님, 소영이가 마지막으로 만진 피아노야. 그 피아노로 곡을 완성한다면 소영이도 기뻐할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과 저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회장과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을 기억하는 같은 약속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리조트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 기사, 저녁 먹고 잠깐 산책같이 하세. 네, 회장님. 우리는 리조트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바다는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소영이 이야기 좀 해도 되겠나? 네, 회장님. 나는 15년 동안 소영이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네. 그 이름을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이는 피아노 천재였어. 5살 때부터 혼자서 멜로디를 만들어냈지. 선생님들이 모두 놀라워했어. 재능이 대단하셨나 봅니다. 재능만이 아니었어. 그 아이는 정말로 음악을 사랑했어. 하루 종일 피아노 앞에 앉아 있어도 지치지 않았지. 회장님은 벤치에 앉으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소영이가 16살 때였나 유학 기회가 왔어. 미국의 유명한 음악학교에서 장학금을 제안했지. 대단한 기회였겠습니다. 그래. 모두가 축하했어. 근데 소영이는 고민하더군. 가고 싶기도 하지만 나를 두고 가는 게 걱정된다고.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나? 걱정 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내 꿈을 쫓아라. 그렇게 말했어. 좋은 아버지이셨네요. 아니야.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소영이가 정말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거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소영이는 유학을 포기했어. 대신 한국에 남아서 나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지. 그래서요? 나는 화를 냈어. 기회를 왜 버리느냐. 내 인생을 망치는 거다라고 소리쳤지. 소영이는 울면서 말했어. 아빠, 나는 아빠 곁에 있고 싶어요. 유학은 나중에 가도 돼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어. 결국 소영이를 설득해서 유학을 보냈지. 그리고 1년 뒤 방학 때 한국에 돌아오던 길에 더 이상 말씀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소영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나? 아빠,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아빠 곡 완성해서 선물하고 싶어요. 전화로 그렇게 말했어. 그게 마지막이었네. 회장님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셨습니다. 나는 소영이가 원하는 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어. 음악적 성공이 중요하다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믿었지. 하지만 소영이가 정말 원했던 건 그냥 아빠 곁에 있는 거였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소영 씨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야. 충분하지 않았어. 나는 딸의 마음을 읽지 못한 나쁜 아버지였어. 하지만 소영 씨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곡을 만들면서도 회장님을 생각하셨잖아요. 회장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 기사, 자네는 소영이한테 뭐라고 했었나? 대구 콩쿠르 때. 저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떨림도 음악의 일부라고, 완벽하게 치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소영이한테 큰 힘이 됐어. 일기에 여러 번 그 말을 적어놨더군.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자네는 18살에 이미 그걸 알고 있었구만. 완벽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나는 70이 넘어서도 몰랐는데, 저는 그저 떨리는 아이를 위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 그게 바로 소영이가 필요했던 거야. 완벽한 연주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 회장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소영이 방문을 열지 못했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질 것 같아서. 지금도 그러십니까? 아니, 이제는 조금 다르네. 자네가 그 곡을 쳐주고 나서 소영이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됐어. 아프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더군. 저는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돌아가시면 그 방문을 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야겠지. 15년이나 소영이를 혼자 가둬뒀으니 이제는 꺼내줘야겠어.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 기사, 서울 돌아가면 내 집에 오게. 소영이 방을 같이 열어보세. 저는 놀라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그래. 자네가 있으면 나도 용기가 날 것 같아서. 그리고 자네가 그 방의 피아노로 곡을 완성해줬으면 좋겠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영광입니다. 고맙네. 진심으로 고맙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찾은 음악이, 그리고 23년 전의 약속이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15년간 잠겨있던 한 소녀의 방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주말,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고 마침 누나도 와 있었습니다. 다운아, 어서 와. 밥 먹었니? 아직이요, 어머니. 그럼 같이 먹자.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다. 식사를 하는 동안 누나가 물었습니다. 남의 출장은 어땠어? 괜찮았어, 누나. 회장님 건강은 좀 나아지셨대? 네, 검사 결과 큰 문제는 없으셨어요. 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회장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셨어. 무슨 부탁? 회장님 댁에 가서 피아노를 좀 쳐달라고 하셨어. 순간 누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피아노? 누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운아, 피아노는 내가 18년 전에 놓은 거 아니었어? 맞아. 근데 이번에 우연히 다시 치게 됐어. 우연히? 누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운아,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누나? 피아노 또 시작하려는 거 아니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회장님 딸분이 남긴 곡이 있는데 그걸 완성해달라고 하셔서. 잠깐. 누나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회장님 딸? 그 15년 전에 돌아가신 분 말하는 거야? 응. 그 사람 곡을 내가 왜 완성해? 내가 그분이랑 옛날에 만난 적이 있어. 그때 약속을 했거든. 누나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다운아,
정신 차려. 누나, 너 지금 41살이야. 운전기사로 5년째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고 월급도 괜찮아. 모든 게 편하잖아. 누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피아노? 18년 전에 놓은 그걸 다시 시작하겠다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곡 하나만 완성하는 거야. 그게 시작이지. 곡 하나 완성하고 나면 또 다른 곡 치고 싶어질 거고 결국 예전처럼 피아노에 매달리게 될 거야.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목소리 좀 낮춰라. 다온이 이야기 좀 들어보자. 어머니, 들을 것도 없어요. 다온이가 피아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누나는 저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온아, 너 기억나? 엄마 병원비 벌려고 공사판에서 일하던 거. 손 다 망가지고 손목 아파서 밤마다 신음하던 거. 그렇게 고생해서 피아노 놓은 건데 왜 다시 그 길로 가려고 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누나, 나도 알아. 근데 이건 달라. 뭐가 달라? 이건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야. 23년 전에 한 어린 소녀와의 약속이고. 약속? 누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운아, 세상에 지켜야 할 약속이 얼마나 많은데. 너 자신한테 한 약속은? 안정적으로 살겠다던 약속, 엄마 걱정 안 끼치겠다던 약속은? 수진아, 어머니가 누나를 말렸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엄마, 저는 다운이 걱정돼서 그래요. 다운이가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요.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운아, 너 예전에 복학했을 때 기억나? 연습실에서 울면서 나오던 거. 손이 안 따라준다고 더 이상 못 치겠다고 울던 거.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건반 앞에 앉았을 때 제 손은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나는 다 봤어. 그런 내가 또 그 아픔을 겪을까봐 무서워. 누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누나, 다운아, 제발. 그냥 지금처럼 살아. 운전기사도 좋은 직업이야. 음악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침묵만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운아,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음에. 네 인생이니까. 엄마. 누나가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다운이는 다 컸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운아, 엄마 때문에 내가 피아노 그만뒀다는 거 알아. 그게 엄마는 늘 마음에 걸렸단다. 어머니, 그건 내가 만약 다시 피아노를 치고 싶다면 엄마는 응원할 거야.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말도 맞아. 내가 또 상처받을까봐 엄마도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지.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누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소영이의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만진 피아노 앞에 앉는 것이 만약 제가 그 곡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제 손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그럼 저는 또다시 좌절하고 또다시 포기하게 될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소영이와의 약속, 회장님의 부탁, 그리고 제 손끝에 남아있는 그 멜로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주 월요일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 기사,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시간 되나? 네, 회장님. 그럼 내 집으로 오게. 소영이 방을 열어보세.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손을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15년간 잠겨있던 그 방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제가 지켜야 할 약속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회장님 댁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으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회장님이 직접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왔구만, 정 기사. 들어오게. 네, 회장님. 거실로 들어서니 회장님도 긴장하고 계신 게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손을 계속 주무르고 계셨습니다. 차 한잔하고 올라갈까? 아닙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계단을 향해 걸으셨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흰색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 손잡이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문 앞 공기는 15년의 시간이 응고된 듯 무거웠습니다. 회장님은 그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서 계시다가 천천히 손을 뻗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으신 회장님의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졌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열까요? 아니야. 내가 해야지. 회장님은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리셨습니다. 찰칵. 15년 만에 열리는 자물쇠 소리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안에서 오래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은 15년 전 그날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펼쳐진 악보들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연필과 공책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리조트의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광택이 나는 검은 칠, 우아한 곡선,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 이것은 수천만 원짜리 고급 악기였고 소영이가 국제 콩쿠르를 준비하며 연주하던 피아노였습니다. 회장님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숨을 깊이 들이쉬셨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왔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소영이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웃고 있는 어린 소녀,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장면들. 국제 콩쿠르 본선 진출 증서도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 건반 덮개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건반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정 기사, 앉아보게. 저는 천천히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압도적인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리조트에서 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조트는 낡은 피아노였고 새벽 2시에 텅 빈 로비였으며 그저 기억을 되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소영이가 꿈을 키웠던 피아노였고 마지막으로 만진 건반이었습니다. 15년간 잠겨있던 방에서 회장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저는 이 곡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기억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멜로디를 창작해야 했습니다. 건반이 눈앞에 있었고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혔으며 손끝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 피아노로는 완벽해야 해. 서툴게 치면 안 돼. 소영이를 실망시키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 기사, 괜찮나?
회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조금 떨리네요. 천천히 하게. 서두를 필요 없어.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았을 때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은 건반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또 마이너스 옹. 소리가 울렸습니다. 리조트 피아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깊고 풍부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다음 음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멜로디가 떠오르지 않았으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 완벽하게 쳐야 해. 그 생각이 저를 옥죄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첫 음,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까지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막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리듬이 깨졌으며 멜로디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손을 내렸습니다. 다시 해보게.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같은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고 음이 틀렸으며 멜로디는 흐트러졌습니다. 세 번째 시도, 네 번째 시도, 다섯 번째 시도 모두 실패였습니다. 리조트에서는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안 되었습니다. 리조트는 그저 기억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완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못하겠습니다. 정기사, 18년이 너무 깁니다. 제 손은 이미 망가졌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칠 수 없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리조트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 피아노 앞에 앉으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소영이가 마지막으로 만진 피아노잖아요. 이 피아노로 완벽하게 쳐야 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회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짜 피아니스트를, 이 곡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을요. 정기사 앉게. 회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앉으라고 했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제 옆에 서서 피아노를 바라보셨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18년은 긴 시간이지. 그 시간 동안 손은 망가졌고 감각은 무뎌졌을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정기사, 자네는 한 가지를 잊고 있네. 무엇을요? 소영이가 자네한테 부탁한 건 완벽한 연주가 아니야.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소영이는 자네한테 이 곡을 완성해달라고 했지 완벽하게 연주해달라고 하지 않았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네가 리조트에서 쳤을 때 나는 들었네. 서툴렀고 불완전했고 때로는 틀리기도 했지.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자네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 소영이를 향한 마음,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회장님, 소영이가 원했던 건 그거였을 거야. 완벽한 기교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음악. 회장님은 피아노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게. 집에 가서 쉬고 다음에 다시 오게. 하지만 정기사, 자네는 할 수 있네. 나는 믿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회장님 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차를 세워두고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18년은 너무 긴 시간이야. 손은 이미 망가졌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피아노 앞에 앉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와의 약속, 회장님의 믿음,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소영아. 오빠는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어린 소영이가 파티장 피아노 앞에 앉아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완성해 줄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못해. 소영이는 슬픈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오빠가 약속했잖아요. 나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어. 소영이는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오빠 거짓말쟁이. 저는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가슴이 답답했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회장님을 모시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끔 룸미러로 저를 바라보실 때 걱정스러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금요일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래, 다운아. 무슨 일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다운아, 너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니?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저 실패했어요. 뭐가? 회장님 댁에서 피아노 쳤는데요. 못 쳤어요. 손이 안 따라줬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운아, 당연한 거야. 18년이나 안 쳤는데 바로 될 리가 없지. 근데 어머니, 저는 약속했어요. 소영이한테, 회장님한테. 근데 지킬 수가 없어요. 다운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너 20살 때 기억나니? 복학해서 연습실에서 울던 날. 네, 기억나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연습실에서 나와 울고 있는 저를 보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운아,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어.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어머니가 전화 너머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아.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안 돼. 천천히 조금씩 다시 해봐. 하지만 어머니, 제 손이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문제지. 내가 스스로 못한다고 믿으면 정말 못하게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다운아, 엄마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천천히 해봐. 서두르지 말고. 고맙습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회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소영이가 원했던 건 완벽한 기교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음악. 저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보이지 않는 건반을 상상했습니다. 23년 전 제가 소영이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떨림도 음악의 일부야. 완벽하게 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쳐봐. 그 말을 저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운아, 완벽하게 치려고 하지 마.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쳐봐. 저는 무릎 위에서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소영이의 미완성곡, 그 첫 멜로디를 떠올리며 보이지 않는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가락이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10번, 20번, 30번을 반복했습니다. 실제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멜로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두려워했던 건 소영이를 실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연주하지 못하면 소영이가 실망할 거라고,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완벽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누군가 자신의 곡을 기억해 주기를, 완성해 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서툴러도 불완전해도 진심만 담겨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소영아, 오빠가 완벽하게 못 쳐도 괜찮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손 많이 망가졌거든. 예전처럼 못 쳐. 근데 그래도 괜찮아?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오빠. 오빠 마음만 담겨 있으면 돼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정다운입니다. 그래, 정 기사. 무슨 일인가? 회장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 오게. 기다리고 있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번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떨렸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제 마음만 담겨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주 내내 저는 매일 밤 무릎 위에서 연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반 위에서 손가락은 천천히 감각을 되찾아갔습니다. 리듬이 자연스러워졌고 멜로디가 매끄러워졌으며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목요일 저녁 해나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운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회장님한테 들었어요. 이번 주말에 다시 가신다고요. 네,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해나 과장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다운 씨, 응원할게요. 다운 씨는 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해나 과장님. 참,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소영 씨 일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오빠가 나중에 내 곡 완성해준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오빠 마음만 담겨 있으면 돼.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요? 네. 소영 씨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완벽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용기의 눈물이었습니다. 소영아, 고마워. 오빠가 이제 알았어. 토요일 오후 저는 다시 회장님 댁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떨리긴 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떨림도 음악의 일부라는 것을, 불완전함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을.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다시 회장님 댁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회장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왔구만, 정 기사. 네, 회장님. 다시 왔습니다. 회장님은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눈빛이 달라졌네. 네, 조금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 올라가세.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가 소영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피아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완벽하게 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네. 틀릴 수도 있고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회장님은 제 옆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정 기사, 자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그걸로 충분하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2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대기실에서 떨고 있던 어린 소녀에게 제가 했던 말. 떨림도 음악의 일부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쳐봐. 이제 저는 그 말을 저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첫 음을 눌렀습니다. 또 마이너스 옹. 맑고 깊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가락이 다음 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틀려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연주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손가락이 더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리듬이 살아났고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소영이의 미완성곡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하고 외롭지만 희망이 있는 그 멜로디. 그리고 미완성 부분에 도달했을 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다음 음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음이 와야 할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희망의 음, 빛을 향해 나아가는 멜로디.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 하지만 그 다음 부분에서 또 막혔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소영아, 너는 이 다음에 뭘 넣고 싶었을까? 그때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 기사, 잠깐만. 회장님은 소영이의 책상으로 가셔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소영이가 마지막으로 쓰던 작곡 노트야. 회장님은 그 공책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아 펼쳤습니다. 소영이의 손글씨로 가득한 페이지들이 보였습니다. 멜로디 스케치, 화음 구조, 그리고 중간중간 적힌 메모들. 이 부분은 아빠의 웃음소리처럼, 여기는 따뜻한 햇살 같은 느낌으로, 마지막은 포옹하는 느낌. 저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미완성곡의 스케치를 발견했습니다. 음표들이 그려져 있었고 중간에 끊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희망, 슬픔 끝나고 빛이 들어오는 느낌. 아빠한테 말하고 싶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영이가 이 곡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그것은 단순한 생일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곡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곡은 알아. 소영이가 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거지. 회장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는 늘 소영이한테 강하라고 했어. 완벽해야 한다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나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야. 아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저는 공책을 꼭 안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곡을 완성하겠습니다. 소영이가 원했던 대로 희망을 담아서요. 고맙네, 정기사. 저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소영이의 메모를 떠올리며 연주했습니다. 슬픔 끝나고 빛이 들어오는 느낌. 손가락이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둡던 음색이 점점 밝아졌고 무거운 화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듯 희망의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음이 틀리기도 했고 리듬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 소영이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담아 계속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건반에서 손을 떼고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고맙네, 정기사. 정말 고맙네. 회장님은 제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소영이가 들었다면 기뻐했을 거야.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 아직 완성은 못했습니다. 조금 더 다듬어야 해요. 그래. 천천히 하게.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회장님은 소영이의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소영아, 봤니? 오빠가 약속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미완성곡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소영이와 회장님, 그리고 저를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잠겨있던 방이 열렸고 1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회장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소영이의 방에서 소영이의 피아노로 조금씩 곡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제 옆에 앉아 계셨고 가끔 소영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소영이는 이 화음을 좋아했어. 이 부분은 소영이가 웃을 때 목소리 같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소영이의 곡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곡으로, 서툴렀지만 사랑이 가득한 곡으로, 그리고 어느 날 곡의 마지막 음이 완성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기사, 이 곡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네. 저는 놀라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에게요? 그래. 소영이의 곡을, 소영이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고 싶어. 회장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소영이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작은 리사이트를 열면 어떨까? 자네가 이 곡을 연주하고. 제가요? 그래. 자네가 해주게. 자네만이 할 수 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소영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소영아, 내 곡이 드디어 세상에 나가게 됐어.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꿈을 이뤄주마. 그 순간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마치 소영이가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뒤 최소영 장학 리사이틀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의 작은 음악당이었습니다. 300석 규모의 아담한 홀로 소영이가 어린 시절 처음 무대에 섰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리사이틀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제가 무대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그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18년 만의 무대였고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서는 무대였습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리사이틀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회장님이 준비해 주신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41살의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23살 때 꿈꿨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음악당에 도착했습니다. 리허설을 위해 무대 위로 올라갔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대 중앙에 놓인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연습했습니다. 소영이의 곡이 홀 안을 채웠습니다. 슬픔에서 시작해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 멜로디. 리허설을 마치고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 해나 과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운 씨, 괜찮으세요? 네, 긴장되지만 괜찮아요.
회장님이 로비에 계세요. 손님들 맞이하고 계시는데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해나 과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에요. 다운 씨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회장님이 용기를 내신 거죠. 아, 그리고 다운 씨 가족분들도 오셨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어머니랑 누나요? 네.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서둘러 로비로 나갔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누나도 왔어?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운아,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어머니, 누나도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운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아니야, 누나. 누나는 날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서는 모습 보니까 내가 틀렸던 것 같아.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운아, 오늘 최선을 다해. 누나가 응원할게. 고마워, 누나. 오후 5시 리사이틀이 시작되었습니다. 객석은 만석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지인들, 음악 관계자들, 그리고 장학금을 받게 될 학생들과 가족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무대 옆 대기실에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정 기사, 준비됐나? 네, 회장님. 긴장되지만 괜찮습니다. 회장님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자네는 할 수 있네. 나는 믿어. 고맙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걸 자네한테 주고 싶었네. 상자를 열자 은색 커프스 단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소영이가 18번째 생일 때 나한테 선물한 거야. 내가 정말 소중하게 간직했던 물건이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자네가 차고 연주해주면 소영이도 기뻐할 것 같아서 저는 그 커프스 단추를 받아 소매에 끼웠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소영이를 위해 그리고 회장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은 오늘 리사이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최소영 님이 생전에 작곡하시던 미완성곡을 정다운 씨가 완성하여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곡의 제목은 아빠에게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고 객석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맨 앞줄에는 회장님이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어머니와 누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떨림도 음악의 일부라는 것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23년 전 파티장에서 만났던 어린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소영아, 오빠가 약속 지킬게. 첫 음을 눌렀습니다. 또 마이너스 옴. 맑은 소리가 홀 안을 채웠습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부분은 소영이가 만든 그대로였습니다. 슬프고 외로운 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멜로디. 중간 부분부터는 제가 완성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멜로디, 슬픔을 딛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음악. 연주하는 내내 저는 완전히 음악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관객도 무대도 긴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소영이의 멜로디와 그 안에 담긴 메시지만이 남았습니다. 소영이가 회장님께 전하고 싶었던 그 말. 아빠,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건반에서 손을 떼고 눈을 떴습니다. 홀 안은 고요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서서 박수를 치고 계셨고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곡을 최소영 씨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소영이를 사랑하셨던 모든 분들께도. 박수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 기사. 네, 회장님. 회장님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회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들었을 거야. 분명 들었을 거야. 네, 회장님. 소영이가 기뻐했을 겁니다. 회장님은 저를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 기사, 자네는 이제 운전기사가 아니네. 저는 놀라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오늘부터 자네는 최소영 장학재단의 음악 감독이네. 이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음악을 이끌어주게. 저는, 자네는 할 수 있네. 아니, 자네만이 할 수 있어. 회장님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소영이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리사이틀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를 세우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소영아, 들었어? 오빠가 약속 지켰어.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소영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저는 미소 지으며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18년 만에 돌아온 음악, 23년 만에 지킨 약속,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제 인생.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꿈은 잊어도 손끝은 기억한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1년 뒤, 저는 최소영 음악 아카데미의 작은 연습실에 서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는 5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지민아. 이 부분은 너무 빠르게 치지 말고 천천히 감정을 담아서 쳐봐. 12살 소녀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래, 잘했어. 바로 그거야. 지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즐거웠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최소영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었고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제가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았습니다. 완벽한 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음악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뒤 저는 연습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다운 선생, 수업은 잘 끝났나? 이제 회장님은 저를 정 기사가 아닌 다운 선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도 아이들이 열심히 했어요. 회장님은 제 옆에 앉으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이들 표정 보니까 좋더군. 자네가 잘 가르치는 게 보여.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소영이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했었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보다
음악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지. 정말요? 응. 나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어. 왜 유명해지는 걸 포기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하는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소영이가 정말로 원했던 게 뭔지. 소영이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 자네처럼.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운 선생, 자네가 와서 내 인생이 바뀌었네. 15년 동안 잠겨있던 내 마음이 열렸어.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용기를 내신 겁니다. 아니야.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그 방문을 열지 못했을 거야. 회장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액자를 꺼내셨습니다. 소영이가 피아노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제는 소영이 사진을 볼 수 있어. 아프지만 그래도 볼 수 있어. 회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자네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아빠를 다시 웃게 해줘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소영이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고 누나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다운 삼촌, 조카들이 달려와 제게 안겼습니다. 삼촌, 오늘도 피아노 가르쳤어? 응, 가르쳤지. 나도 삼촌한테 배우고 싶어. 그래. 그럼 다음 주부터 삼촌이 가르쳐 줄게. 조카는 신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누나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다운아,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그래. 응. 예전에는 늘 뭔가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가벼워 보여. 누나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운아, 누나가 미안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막으려고 했잖아. 괜찮아, 누나. 누나는 날 걱정해서 그런 거였잖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내가 틀렸던 것 같아. 어머니가 상을 차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운아, 내가 자랑스럽다.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고 결국 이뤄냈잖니.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응원해주지 않으셨으면 못했을 거예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다 한 거야.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다운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아버지도 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작은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1년 전 회장님이 선물해 주신 키보드였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끼고 조용히 연주했습니다. 소영이의 곡 아빠에게를 천천히 쳤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완벽하진 않아도 마음을 담아 칠 수 있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소영아, 잘 지내고 있지?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소영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오빠. 오빠도 잘 지내죠? 응, 잘 지내. 오빠가 약속 지켰잖아. 네 곡 완성했어.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저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꿈은 잊어도 손끝은 기억합니다. 18년이 걸렸지만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악이 있는 삶으로, 꿈이 있는 삶으로,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희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소영이가 남긴 유산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그리고 진심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살아갑니다. 41살에 다시 시작한 제 인생. 그 인생이 지금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